봅시다. 자, 페이지는 132페이지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열, 우리 생활과 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부분은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도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가운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온도라는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상태 변화하면서도 배웠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야. 뭐냐면은 온도는 올라가게 되면 무슨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었어. 무슨 운동?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지. 어떻게? 분자 운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도 마스터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자 운동도 활발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부터는 온도라는 내용이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오케이고, 지금부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도 온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라고? 분자 운동이 어떤 정도? 활발한 정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당연한 내용이고 우리는 방금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활발해지는 것이고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분자 운동은 둔해진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고, 모든 물질들은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입자들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 혹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온도라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한다. 오케이? 즉, 열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전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열의 이동 중에서 전도라는 친구는 대부분 고체 물질에서 일어나는 전달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칠판에 떼고 있으면은 내 손에 있는 열이 칠판으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칠판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다면 내 손에 있는 열이 이 칠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고체 물질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열 전달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대류입니다. 대류는 우리가 몇 번 배웠었어. 무슨 내용이냐? 뜨거워진 공기나 물 같은 경우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차가워진 공기와 물은 다시 아래로 가라앉는 것,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대류 같은 경우는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방법이에요. 자, 제일 마지막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복사라는 열의 전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날이 더운 여름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예 지금 그냥 가을 날씨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햇빛이 쫙 내려지는 곳에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그쵸? 그러나 그늘로 들어가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온도가 낮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사라는 열의 전달 방법 때문에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 복사라는 것은 이 열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이 열이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물질의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는 경우잖아. 하지만 복사 같은 경우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슨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것이냐? 빛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설명해 줄 내용은 이 전도, 대류, 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입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즉, 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온도, 즉 열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뜨겁고 차가운 정도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분자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표현했기 때문에 전도, 대류, 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심화가 된 분자 혹은 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전도 같은 경우는 입자가 스스로 열을 나도 가져가 라고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입자가 진동을 하면서, 즉 운동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실에 우리가 만약에 이 강의실 절반으로 쫙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막 조금만 움직여도 부딪히고 막 조금만 스쳐도 막 닿고 그렇겠지. 그러면 내 체온의 열이 막 전달되기도 되겠죠. 그 방법이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은 입자 운동, 즉 분자 운동을 통해 열 전달. 됐죠? 자, 대류 같은 경우는 뜨겁게 달궈진 입자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지. 즉, 대류 같은 경우는 입자 스스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구분을 확실히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사 같은 경우는 열을 어떻게 전달을 한다? 빛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된다. 됐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열이 이동을 하는데 아씨, 나는 열이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차가운 물질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차가웠으면 좋겠어. 그냥 뜨거운 물질을 가져왔는데 계속해서 뜨거웠으면 좋겠어. 그걸 단열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열의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열의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열의 이동 방법이었던 전도를 차단하고 대류를 차단하고 복사를 차단한다면 열 전달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 그래서 단열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차단할 거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칠판에 손을 붕 띄고 있으면 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을 반드시 딱 대고 있어야지만 열 전달이 되는 거지. 즉, 전도 같은 경우는 고체 물질 간의 열 전달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체와 고체, 즉 물질과 물질 사이에 무엇을 만들면 되는 거야? 빈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야.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것이 주로 이제 뭐 보온병 같은 것도 쓰게 되는 것이 되는 건데, 자, 뭐 여기에는 주로 쓰이는 게 솜, 스타이로폼 같은 것들, 이 공간에 빈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공기층을 만드는 거. 이렇게 되면 전도가 차단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배웠던 대류를 차단하는 방법이야.
자, 대류를 차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나? 힘들어. 물의 흐름을 멈출 수가 있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기를 없애버려. 물을 없애버리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물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대류 물질을 차단시키는,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 근데 이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공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해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은, 자, 복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 그랬죠? 빛. 그럼 빛을 차단하면 되겠네. 근데 빛을 어떻게 차단을 해볼까? 차단하는 것보다는 빛을 완전히 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은 빛을 반사시킨다. 그래서 빛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도금 같은 것들, 반짝반짝한 물질들로 덮게 만들어서 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것이 바로 단열을 하는 방법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열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솜과 스타이로폼 등이 있고,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도 전도와 대류. 그래서 나는 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진공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냉난방 기구야. 자, 잘 봐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 에어컨들은 다 어디에 달려있죠? 위에 혹은 높은 곳에. 근데 우리 그 공원의 공중 화장실이나 혹은 그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벽 한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거 뭔지 알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따뜻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라디에이터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온풍기, 온열기 같은 애들은 다 어디에 달려있죠? 바닥에 있어. 아니에요? 이거는 따뜻하게 되는 그거 거 있어. 있어. 겨울에 돌아가는 거 있어. 그래서 코도 건들지 말라 그러지. 왜냐면 너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얼어가지고 동파 사고가 발생될까봐 화장실 따뜻합니다. 그런 게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있어. 에어컨 다 머리 위에 있네. 온풍기는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에어컨이 위쪽에 있는 이유는 대류 때문이겠죠. 즉, 온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상승한 공기를 차갑게 식혀주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그 밑에 밀려난 따뜻한 공기도 위로 올라갈 것이고 다 차갑게 만들어주고 빙글빙글 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온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에어컨이 위쪽에 달려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난방기구 같은 경우 대부분은 다 바닥 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의 개념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그 막 물로 인하여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깔리잖아. 근데 바닥이 따뜻해지면 바닥 바로 위에 있는 공기도 따뜻하게 되겠지. 그래서 위로 상승되고 내려오고, 그래서 온도를 생각보다 이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서양 같은 경우는 벽난로를 떼죠. 그럼 벽난로 주변만 따뜻해. 어찌 보면. 그치. 물론 그 훈훈한 열기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긴 하겠지만 방 바닥이 따뜻한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온돌이 대단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돌멩이를 이용하여 그렇게 한다. 왜 돌멩이가 뛰어나냐면은
물론 공기보다 고체가 비열이 커. 우리 비열 전에만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 물 하면서 수권 배우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추운 그 밤에는 육풍 해풍이 분다라는 거 얘기했었나 혹시 너네한테? 아니요. 안 했었어? 그랬구나. 이 다음에 나올 거야. 이 다음에 배울 거 비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 공기 같은 경우는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고체에 비하여. 근데 고체는 열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한 번 뜨겁게 데펴놓고 나면은 밤새 따뜻해. 그날 공기는 한 번 뜨겁게 데펴놓고 나면은 그 공기가 열이 쉽게 쑥 날아가거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래서 온도가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는 하강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냉난방 기구가 아래쪽에 있는 곳이고 에어컨은 위쪽에 달려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천천히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열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열평형. 자, 이 열평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어. 열은 어떻게 된다고? 이동한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 모르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그거를 배우고 나면은 이 열평에 대한 내용이 쉽습니다. 뭐냐면은 이 열평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온도가 조금 높은 물질이 있고 온도가 조금 낮은 물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왜? 뜨거운 물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야. 한 2시간, 3시간이 흘렀어. 그럼 이따가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될까? 식겠지. 왜? 뜨거운 온도, 즉 열이 이 공기 중보다는 더 공기 중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됐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열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열량. 여기 열평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동한 열의 양이야. 얼마나 이동했냐?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치? 온도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온도가 얼마나 정확히 이동했는지, 열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래서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느냐? 단위가 바로 칼로리, 이건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K, 그리고 칼로리, 이렇게 되면은 커 보이겠다. 나눗셈 한 걸로 보일 테니까 이게 킬로칼로리, 이게 칼로리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 먹을 때 칼로리 많이 계산하죠? 무슨 소리냐? 그럼 이 정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 얼마가 우리 몸으로 이동하게 된다? 몇 킬로칼로리가 이동을 하게 된다. 공깃밥 한 그릇의 칼로리가 얼마? 한 300에서 350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죠? 몇 칼로리였죠? 몰라. 이런 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이 K가 몇을 의미한다? 1000.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온도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변온 동물이 아니죠. 온도가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고 정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 남은 열은 어디로 가? 배로 갑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했잖아. 우리 몸에 쌓이는 이 지방 그러면 변온동물 같은 뱀은 많이 먹으면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많이 먹는다고 올라가기보다는 그 주위 온도에 따라서 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열의 양, 이 칼로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야 돼. 에너지. 우리가 이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얻었으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 300kcal 먹었으면 300kcal 소모해야 되지. 어떻게 소모해? 운동하잖아.
14잖아. 그렇게 해서 인식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좀 촬영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살이 찐다라는 거는 지방 때문에 살찌는 게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죠. 우리 몸에 쌓이는 이 지방층이 실제로 그 돼지고기에 쌓여있는 그 지방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글리코젠 혹은 그 셀룰라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건데 그 셀룰라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 원료가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즉 탄수화물을 끊으면 살은 빠져요. 그만큼 운동을 해야 되겠지. 네, 우리 탄수화물 좀 안 참을 것 같다니. 탄수화물 때문에 살찌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뭐 물론 단백질도 바뀌기도 하고 지방도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하지만 주로 가장 많이 바뀌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탄수화물 끊자. 저희 떡볶이 먹고 하는. 떡볶이가 최고의 탄수화물 음식인 건 알지? 안 그래도 너네 이 밥 한 공기가 우리 한국인 먹으면 우리 배부르잖아. 쌀떡이었어, 밀떡이었어. 쌀떡. 이 밥 한 공기 먹으면 배부르잖아. 이 밥 한 공기를 떡 만들면 얼마나 나올 것 같니? 2가닥 나올걸? 2가닥 나올걸? 내가 우리 밥 아까 다녔었어. 내가 알아. 내가 수학 선생님이시대요. 우리 그러면 밥을 근데 내가 얘기하지. 지금 찍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탄수화물 끊었었다 그랬잖아. 성격이 파탄나고요. 예민해지고요. 피부는 정말 좋아져. 살도 빠져. 좋은데 돈이 진짜 많이 든다니까? 너네 편의점 가서 탄수화물 안 먹고 배 채울 수 있는 거 해봐. 육포. 비싸. 그렇죠. 6%로 배 채우려고 해봐. 되게 비싸. 육포 한 개에 한 6,000, 8,000 하잖아. 그래. 정말로 소시지 하나에 1,200원인가 1,000원씩 하는데 그거 하나로 배가 차냐? 한 10개. 야 막말로 삼각김밥 하나면은 한두 시간은 버텨도 소시지 하나로 한두 시간, 3-4시간 못 버텨. 가격대도 비슷하잖아. 근데 편의점에서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하려면은 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두 개.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거든? 헐. 그렇게 해봐. 그래도 한 4-5,000원이야. 음료수도 하나. 그렇지. 콜라라도 하나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벌써 5,000원, 6,000원이야? 그럼 너네 5,000원, 6,000원을 탄수화물 다 안 먹고 단백질이랑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봐. 소시지 6개, 7개? 질러서 못 먹어. 물러서 못 먹어. 닭가슴살? 다른 소스로 먹으면 되죠. 다 다른 맛. 치즈만 바베큐만. 치즈도 결국 유제품이잖아요. 탄수화물이죠? 그러네. 마늘만.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채소만 먹고 살아요. 야채 프로틴가 됩시다. 자, 그래서 열평형 열량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주자면, 자, 그러면은 열량을 많이 얻었다. 열량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시면, 우리가 가장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온도라는 것은 입자운동, 즉 분자운동이 둔하고 활발한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평형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뭐냐? 온도를 즉 열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온도가 아니고 열을 얻으면 분자운동 어떻게 된다고? 잘하나요? 활발해진다고. 이제 운동이 많아서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분자운동은 둔해진다. 이해를 못했어, 사실. 왜? 몰라. 다시 설명해줄게. 이따가. 자,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열평형이죠. 네. 열평형은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뜨거운 물이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이 공기가 열을 얻겠지. 그게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음료수나 씻는 것도 그런. 세 번째, 열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높은 물질이 잃은 양이랑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질이 얻은 열량은 어떻다고? 같다고요.
지금 이 뜨거운 물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공기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공기를 딱 이만큼 농축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가 잃은 열량이나 얘가 얻은 열량은 똑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책 보시게 되면은 떨어지는 정도랑 낮은 정도랑 어때? 달라 보이지? 더 많이 잃은 것처럼 보이지? 이건 실제 그래프상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할 때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똑같다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오케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의 차이라든지 질량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